발판 미설치로 인한 추락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발표가 있었죠. 안전해 기자. 네,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작업 발판 없는 비계 사용을 집중 점검한다고 합니다. 불량 작업 발판 위에선 서 있기도 힘든데요. 그렇다면 안전한 작업 발판에선 어떨까요? 안심하고 일하죠. 작업 능률도 올라요. 추락 사망 사고, 불량 작업 발판을 안전한 작업 발판으로만 바꿔도 막을 수 있습니다. 추락 사고가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출산은 미래의 희망이자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한국제약 바이오협회. 당당한 경제 주체로 일어서는 장애인 기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힘찬 도전에 희망의 길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는 더불어 성장하는 국내 유일의 장애인 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24. YTN. 내 친구들이다. 동물이랑 말이 통한다는 얘는, 미니홈피로 인테리어 좀 하던 얘는, 유럽 쪽 가오게 하기 때문에 야, 사람 많이 뽑아야겠다. 같이 회사를 차리고 일자리를 만든다. IBK 기업은행.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아빠 빨리 나와. 맞다.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피클린. 장애는 해피클린.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가 월 1만 원대 상조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장래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월 1만 원대로 가입하십시오. 플러스 하나. 130만 고객이 선택한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플러스 둘. 풍부한 경험의 전문 장래 인력, 고급 리무진과 장애버스까지. 플러스 셋. 최대 월 14,000원 할인 시 월 2,500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플러스 넷. 만기 해지 시 납입금 100% 환급. 플러스 다섯. 1년간
최대 5천만 원 보장 혜택, 길 안내 서비스, 사이버 추모 영상 CD까지 프리드라이프만의 고품격 장례 서비스, 월 10,000원대, 만기 100% 환급까지 1899-9944 1899-9944 지금 전화 주세요. 최근 IT 영재 발굴 리번지 탑코딩 에듀가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탑코딩 에듀는 VR, 드론, 코딩 교육 등 다양한 IT 교육을 통해 세계적인 IT 인재로 키우는 IT 전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가맹 문의 1600-2770 탑코딩 에듀. 아빠 빨리 나와. 맞다.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피클린. 장애는 해피클린. 안성 국제화훼단지 특별 분양 실시. 안성이 국제적 규모의 화훼단지를 분양합니다. 생산부터 도소매를 한 곳에서 원스톱 올 쇼핑. 우리나라 화훼 산업의 랜드마크 탄생. 타협에 종사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뭉쳐야 성공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12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미국 백악관은 비핵화 의제 조율을 위한 판문점 협의가 매우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샹그릴라 호텔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10일부터 14일까지 샹그릴라 호텔 주변을 외부인과 차량 출입 등이 제한되는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밀수와 관세 포탈 혐의로 세관에 소환된 조연아 씨는 15시간 조사를 받고 재소환을 조건으로 귀가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젊은 판사들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부실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일으켰던 자원 외교 의혹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이 이틀 전 폭발하면서 지금까지 60명이 넘게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재난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테말라 서부 해안에서는 규모 5.2의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워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백악관은 판문점에서의 비핵화 의제 조율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효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시각 10일 오전 10시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간 정상회담 준비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며 시각을 확정 공개했습니다. That first meeting will be on June 12th at 9 a.m. Singapore time and take place June 11th, 9 p.m. East Coast time. 북미 간 판문점 비핵화 의제 협상도 매우 긍정적이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양측 대표단이 지난 5차례 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간극을 줄였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은 다만 비핵화 방안이 일괄 타결인지 단계적 해결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policy hasn't changed, and as the president stated, we have sanctions on. They're very powerful, and we would not take those sanctions off unless North Korea denuclearized. 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은 10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비핵화 담판을 이어가며 세기적인 장면들을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협상이 순조롭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내용 있는 비핵화 진전을 이룰지 여전히 회의론도 적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샹그릴라 호텔 주변 지역을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후보지가 거론돼 왔는데요. 그 가운데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더욱 유력해졌다는 관측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내무부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샹그릴라 호텔 주변 지역을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공질서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겁니다. 내무부는 관보를 통해 정상회담은 양국 대표단 간 회동뿐 아니라 사전 행사와 관련 사교 모임 등으로 구성된다며 특별구역 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싱가포르 경찰도 내무부가 지정한 특별 행사구역 내 일부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구역에는 미국과 중국 대사관, 싱가포르 외무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정된 기간 외부인과 차량 출입이 제한되고 경찰에 의한 불심 검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깃발이나 현수막, 폭죽, 인화물질 등의 반입도 금지됩니다. 유력한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 거론돼 온 센토사 섬,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언급됐던 플러턴 호텔은 특별구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샹그릴라 호텔이 가장 유력한 정상회담 개최지로 다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 지붕 아래에서 숙박하며 회동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샹그릴라 호텔은 2015년 중국과 타이완의 첫 양안 정상회담이 열린 곳이자 해마다 아시아 안보회의가 진행되는 장소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러시아에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김 위원장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달 상하이에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일부 보도도 나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의 요청에 대해 아직 답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양측이 연내 북러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전하면서도 구체적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9월에 성사될 확률이 높지만 일각에서는 그 이전에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준비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한반도 핵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9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 중 하나인 북한의 핵탄두 해외 이전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어 왔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핵미사일을 미국보다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전하는 방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 기회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북한도 중국과 함께 러시아를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상회담을 서두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받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씨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특수폭행과 상해, 업무 방해를 비롯해 모두 7가지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기록 검토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알아본 뒤 수사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수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세관에 출석해 15시간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했습니다. 인천 본부 세관은 어제 오전 10시 조현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재소환을 조건으로 오늘 새벽 1시쯤 돌려보냈습니다. 조 씨는 세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세관은 조 씨를 상대로 협력업체에서 압수한 명품 가방과 개인 물품들을 항공기로 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또 조사할 부분이 있지만 조 씨가 밤샘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조만간 재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한진 일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20년 전 일이라 제대로 사실을 밝힐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교육부 조사관들이 인하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지난 1998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 대상은 국내외 대학에서 2년 과정 이상 수료한 사람이나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예정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 사장은 미국 2년제 대학에서 33학점을 이수하고 교환학생 자격으로 인하대에서 21학점을 추가 취득했지만 졸업 인정 학점인 60학점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정 편입 의혹에 대해 인하대 동문과 시민단체도 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법 편입학한 사건의 진상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고 입학을 즉시 취소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재벌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정한 경쟁에서 벗어나. 하지만 인하대 측은 당시 외국과 국내 대학은 학점 체계가 달라 대학심의위원회를 거쳐 학년 자격을 부여했다며 부정 편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처음 의혹이 불거진 20년 전에도 조사에 나서 편법 편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업무 관계자에게 징계를 요구했지만 조사장의 편입 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조사에 나선 교육부는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편입학 서류의 법적 보관 시한은 5년으로 20년 전 의혹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진 불투명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부 신뢰가 훼손됐다.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각급 법원의 현직 판사들이 법원을 수사해달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 행정처가 재판을 빌미로 청와대와 거래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나자 각급 법원 판사들이 내린 회의 결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추후 이 사태와 관련한 재판에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서울가정법원 단독 배석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법원마다 쇄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마다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자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지만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다수의 목소리를 넘지 못했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일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가감없이 그에 관해서 잘 들은 다음에 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 법원장 간담회,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거치며 차례로 내부의 목소리를 들은 뒤 이르면 다음 주 후속 조치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자정작용을 위해 검찰의 칼을 받아들이자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결론이 머지 않았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관한 의견을 듣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김 대법원장이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첫 번째 공개 일정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부실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일으켰던 자원외교 의혹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막대한 손실로 혈세 낭비 논란을 불렀던 자원외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건을 첨단 범죄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결과입니다. 산업부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3년 전 검찰 수사 기록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자원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해 공사 사장들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거나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청와대 등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입니다.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베스트 유전 인수 등에 관여했는지 가려달라는 것이 산업부의 수사 의뢰 취지입니다. 산업부는 최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을 비롯해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강,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컵뱅크 가스전 등 3개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자원외교 사업의 구체적인 손실 규모와 함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살필 전망입니다. 재임 당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자원외교는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도곡동 땅 차명재산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건강 문제로 법정에 오래 앉아있기는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재판은 일찍 마무리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던 이 전 대통령은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가며 차명재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 논란이 나온 뒤에야 인근에 현대 소유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양심상 그 땅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영배 금강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재산관리인을 통해 도곡동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소유라는 가정하에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교도소에 들어오니 건강 상태를 감출 수 없게 됐다면서도 특별대우 논란이 제기될까 두려워 치료도 받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2달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재판인데 나와서 한 끼도 못 먹고 계속 이제 한 잠도 못 자고 하는 것이 반복되면은 못 견디실 것 같다고. 결국 이 전 대통령이 더는 법정에 앉아있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재판은 6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원칙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오는 7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도 나올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고 장자연 씨 강제추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를 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A 씨의 주거지 등 담당 지역을 고려한 것으로 검찰은 앞서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관위 초청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토론회에서 교통 문제와 원도심 개발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시정의 성과와 후보들의 공약 타당성 등을 놓고 네거티브 설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인천의 오랜 화두인 교통 문제와 원도심 개발.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며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소통하고 힘받을 수 있는 여당 후보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와 사업과 대체 지하고속도로 민자 사업에 국비를 받아내겠습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경인선 지하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업비는 송도에서 남양주를 잇는 GTX와 노선을 중첩하면 문제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휴식 공간과 함께 일자리도 생기고 또 지역 경제도 활력화가 될 겁니다. GTX 사업과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이 공사비를 현격하게 줄여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기술적 검토도 마쳤습니다. 약 4조 원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조차도 사업성이 없다고 검토했습니다. 지난 4년간 시정을 둘러싸고 네거티브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공약은 4년 전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일을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 먼저 송영길 정부가 너무 시정을 정말 잘못해가지고 시를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는 재개발과 경제자유구역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현 사업 방식은 재벌과 부동산 업자에만 유리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정당한 보상도 안 해줍니다. 시가의 반값밖에 안 주고 내초침을 당하고 또 현지 주민들이 실제로 그 정주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정의당 김응호 후보는 여성과 청년, 노인 인구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으로 차별 없는 인천시 만들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대한민국도 인천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개혁에는 야당다운 야당, 정의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책 토론이지만 각자 유리한 자료만 내세운 건 아쉬운 부분. 공약 소개를 넘어 타당성 여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할 과제를 남겼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6.13 지방선거 유세전이 중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오늘도 여야 지도부는 격전지를 중심으로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은 충북과 대전,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남 지역을 찾아 단체장 및 재보궐선거 출마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중반을 맞아서 자체 판세 분석 회의를 진행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충북과 강원에서 지원 유세를 진행합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선대위원장은 충북에 이어 저녁에는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과 대전에서 합동 유세를 진행하고 유승민 선대위원장은 위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로 측면 지원에 나섭니다. 호남 올인 전략의 민주평화당은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과 조배숙 공동선대위원장이 전남 곳곳을 도는 가운데 장병환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에서 지원 유세를 진행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은 충북, 또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은 창원과 거제 등 경남 지역을 방문하고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은 대구와 울산, 부산 등 영남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잇따른 해명에도 논란만 커지자 일단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적인 설명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판은 지난주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치면서 더욱 확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대통령 설명이 하위 20% 소득이 8% 감소했고 소득 격차도 벌어졌다는 통계청 데이터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청와대는 근거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적극 대응으로 선회했습니다.
휴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경제수석은 전체 가구별 근로소득을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환산했더니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뚜렷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임금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나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소득은 제외하고 얻은 결과란 비판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제외하고 이득을 본 사람만 따져가지고 통계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건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이런 정도의 아전인수 견강부에 청와대는 재차 부연 설명에 나서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민 전체가 아닌 근로자 가구만 한정해 최저임금 효과를 말했다며 소득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문제 등에 분명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주장하고 국민소득 감소와 성장률 하락을 언급하는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적용되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 논쟁을 부추기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거 유불리와 관계없이 국민께 설명할 것은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했다면서 최저임금 논란에 대한 설명은 이제 충분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KDI 최경수 선임연구원은 어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부작용이 크지 않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 폭발로 인한 희생자 수가 60명을 넘어섰습니다. 화산 주변 지역에서는 밤새 구조 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해안가에서는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검은 화산재를 뒤집어 쓴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들것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뜨거운 화산재 등으로 인해 대부분 심하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발생한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 폭발로 수십 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다고 재난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주민 3,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Porque ya la abuelita se había quedado allá, decía mi abuelita, mi mamá decía, vámonos. Ahí sí que ellas se murieron también. 과테말라 재난당국은 현지 시간 4일 오전 푸에고 화산이 한 차례 더 폭발하면서 인근 주민들을 화산 8km 밖으로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테말라 서부 해안에서는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해저 10km 깊이에서 발생했으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뉴스타워 오늘은 사건 사고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상습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이 되었습니다. 자, 구속의 위기를 모면하고 귀가하는 이명희 씨의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죄송하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네. 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는데요.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기각이 됐어요. 기각 사유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지금 뭐 본인은 아마 한숨 돌렸고 네. 아마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고 굉장히 걱정을 했을 텐데 본인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또 지금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뭐 어딘 그대로 얘기하면 예.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증거인멸의 시도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시도한 어떤 시점이라든가 경위라든가 이런 사정관계에 비추어서 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좀 얘기하면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범죄 혐의에 대한 이 증거를 없애는 걸 말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칼을 없애는 걸 말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어차피 범죄는 이미 끝난 것이다. 예. 상해든 특수상해든 폭행이든 특수폭행이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의를 시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과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예, 예. 시점이라든지 경위라든지 물론 피해자를 해유함으로써 말 맞추기를 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검찰에서는 이렇게 봤을 텐데 법원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검찰로서는 아픈 것인데요. 검찰은 7개의 혐의를 늘어놨어요, 사실. 예, 예. 원래는 잘 드는 하나의 칼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람보가 여러 개의 총을 가져간다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 예. 권총 하나만 가져가면 서부에서 이기는 것과 예, 마찬가지죠. 예, 예. 근데 이렇게 검찰에서는 여러 개의 혐의를 얘기하면서 아주 강하게 구속영장을 좀 발부받으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히려 일부 범죄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법리라는 얘기를 한 것도 검찰로서는 아픈 것이죠. 왜냐하면 특수상해라든지 특수폭행, 뭐 이런 특수라든지 상습 폭행을 얘기했는데 이 특수와 상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7개의 범죄 혐의를 나열한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검찰로서는 됐습니다. 도움이 되지 그렇죠. 않았던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 인멸을 볼 것이냐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합의 시점이라든지 경위라 이런 걸로 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또 그런 증거가 분명치 않다라고 본 겁니다. 예. 네, 일부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은 향후 처벌 수위도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렇죠. 지금 그 24개 행위 7개 범죄 그 혐의입니다. 네. 그런데 그 법원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겠느냐 이것에 의문을 표시한 것이 네. 구속영장 청구사의 핵심 요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과연 그 가위 자체가 정말 위험한 물건으로서 특수폭행에 해당되는지도 다투어 봄직하다. 뭐 이런 입장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 7년간에 걸쳐서 많은 행위가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의 습벽처럼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도 한번 다투어 볼 만하다. 아직 확언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특수상해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그 징역인데 이것이 특수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그냥 단순 뭐 폭행에 그치게 될 것이고요. 네. 또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과연 갖고 있었느냐. 그 부분도 사실 좀 의심스러운 점이 아닌가 보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그 11명의 아주 그 진술은 일치가 됐지만 어떻게 말만 듣고서 정말 이렇게 구속할 수 있느냐. 뭐 이것이 그 법원의 그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기억을 반추해 보면 약 한 2, 3주 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집단 폭행 사건 그것은 이제 똑 떨어지는 이제 영상이라고 하는 증거도 있었고 예. 특수상해라고 하는 분명한 정황이 그 분명히 있었지만 그 정도에 미칠 지경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본다면 기본 행위 양태는 폭언과 폭행인데 여기에 이제 특수성과 상습성을 경찰에서는 주안점을 맞췄었는데 예. 이것이 그 법원에서는 무엇인가 조금 더 법정에서 한번 다투어 범직한 것이고 불구속 수사의 그 원칙이라고 하는 기본 그 원칙에 맞추어서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 네. 아까 이제 질문에 답변하게 되면 처벌의 수위도 예. 대폭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뭐 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것 자체가 범죄 혐의가 없어졌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속에 사유와 필요성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렇지만은 글쎄 이제 앞으로 이제 경찰의 수사 동력은 자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명희 씨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보강 수사를 통해서 말이죠. 지금 수사는 이미 나와 있거든요. 뭐 참고인도 다 불러 조사를 했고 지금 이용혁 교수가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너무 오래 지난 일이라서 결정적 증거가 별로 없는 것이죠. 공사장 폭행이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은 있지만 뭐 쪽가위를 던졌다든지 또 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진술 증거만 가지고 오래된 일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인정하기는 일단 어렵다고 본 것인데요. 예. 어쨌든 오늘은 어제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발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뿐이지. 앞으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든 어쨌든 간에 기소가 되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퉈야 되겠죠. 네. 자, 어제 비슷한 시간에 조현아 전 부사장도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 건의 조사를 받았는데, 자, 밀수 혐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황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21경인가요? 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협력업체 그 대상의 2.5톤 그 트럭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물건들이 나왔는데 DDA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그 조현아 사장을 얘기하는 하나의 암호명 내지 그 부호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물건이 가장 그 많았던 것이고요. 결국 이제 밀수의 혐의인데 밀수 물품을 확보한 셈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물품이 이 조현아 사장에게만 국한되었느냐, 아니면 그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사실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는데 정확한 증거와 물품의 양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조현아 부사장부터 먼저 그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뭐 심야 조사가 이루어졌는가도 관심사항이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심야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마 그 관세 당국에서는 한두 차례 더 소환을 해서 과연 어떠한 경위로 물건을 데려왔고 과연 주요 물건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비난을 많이 했던 것은 사소한 물건에서부터 뭐 심지어 뭐 딸기에서부터 개에게 주는 뭐 사료에 이르기까지 또 웨딩 드레스 그리고 고가의 그 물품에 이르기까지 너무 생활용품이 많았었는데 그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하나의 개인 택배 항공처럼 이용된 것은 아니냐. 이것에 더 비난 가능성이 있었던 그 사안이었습니다. 네. 뭐 15시간 조사 후에 귀가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밤샘 조사는 하지 않았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추가 이제 소환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지금 이제 2.5톤의 어쨌든 그 물건이 발견이 됐으면 구체적인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나요? 지금 이명희 씨 사건하고는 다르죠. 아까 이명희 씨는 동영상 뭐 공사장 그 정도였는데 여기는 현물이 발견이 된 겁니다. 2.5톤의 현물이 지금 협력업체라든지 또는 직원들의 지금 집에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집에서 옮겨서 숨겨놨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DDA라고 하는 것이 조현아를 지금 상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혐의는 굉장히 많이 소명이 됐습니다. 밀수하고 이제 관세 포탈 부분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뭐 부른다면 여기는 아무래도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무래도 이명희 씨 건보다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의 수사 여부도 갈림길에 섰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놓고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일단 젊은 판사들 중심으로는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단독 판사와 배석 판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정한 수사 촉구 그리고 진실 규명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엄정한 중립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법원, 서울 가정법원도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의 단독 판사들도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고위법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들 모임을 하려 했으나 도덕수가 한 사람이
또한 오늘 4.66% 상승하면서 17,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도 코스피 200 상승률 종목에 올라왔던 동원 F&B는 현재 3.03% 상승하면서 25만 5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C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또한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이 8.63% 하락했습니다. 3만 7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쌍용양회도 5.66% 하락하면서 3만 원에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 한온시스템, 남해화학 모두 오늘은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현대로템이고요. 2위부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위 LB세미콘,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대하TI, 6위 신라젠, 7위는 현대건설, 8위는 S모입니다. 1위인 이 현대로템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1위인 현대로템은요, 모건 스탠리가 올해 세 번째 현대로템 블록딜에 돌입했다는 소식과 함께 현재 인기 검색어입니다. 최근 남북 수혜주로 지목된 현대로템은 연초 주당 2만 원을 밑돌았는데요. 6월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자 주가는 4만 원대로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모건 스탠리는 세 번째 블록딜을 통해 5년 만에 2배 이상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8.75% 하락하면서 3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2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7% 급락했습니다. 감리위원회 회의 결과 이 회계 기준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본 금감원 측 입장이 다수 의견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7일에 이 분식 회계 여부를 최종 판정받게 되고 증선이 첫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2.03% 상승하면서 42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신라젠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신라젠은 항암 관련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이 아스코에서 팩사백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신라젠은 이 팩사백을 선행요법으로 사용한 임상 1상 추가 결과를 아스코 포스터 세션에서 발표했는데요. 이 선행요법으로 대장암 환자 1명이 완치됐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2.55% 상승하면서 8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은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는데요. 장중 저평가됐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을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5월 3일이었죠. PSK 매수한 지 약 한 달 만에 지금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25% 수익이 나서 함께 사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어떤 종목 보셨는지 내용 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이 식품주들 분위기 좋은데요. 그 중에서 예.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농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이 2017년, 사실 2016년까지는 좀 좋지 않았었는데 2017년도부터는 국내에 대한 회복세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는 좀 긍정적인 사인을 파악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분기부터는 중국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쪽으로 이 라면 중심에 대한 고성장세, 농심의 이 상당한 캐시카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 확실한 성장, 그리고 사실은 농심에 대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국내에 대한 실적이 좋지 않았었는데 국내에 대한 실적,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17년에 국내 회복 가시화를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경쟁사들 이 제품 가격 인상 이 지속적으로 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도 라면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회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2거래일 동안 장대 양봉 내면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틀 동안 7% 정도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좀 차트 좀 길게 보신다면 지금 자리 충분히 바닥권에 가까운 자리다라는 걸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38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3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농심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어제 음식료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살짝 쉬어가네요.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목표 주가 38만 5천 원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고요. 계속해서 오전장 시장 대응 전략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박정섭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솔로몬 박정석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좀 듣겠습니다. 5월 8일에 매수가 됐었죠. 매수한 지 약 한 달 정도 됐는데 더존 비즈온이 전일 마감가 기준으로 10% 이상 수익이 났는데 어제만 18%가 올랐었거든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예, 더존 비즈온은 제가 이제 시청자분께 제일 최초로 한 달 전에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서 가장 좀 탄탄한 실적과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조금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상당히 좀 많은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좀 했는데요. 어제 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매수에 동참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요. 이후에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가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7만 원대 초중반까지 나오기 때문에 6만 원대까지 단기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믿고 기다리셨던 분들 수익률 챙기셨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더존 비즈온에 대한 리뷰 한 말씀 들어봤고요. 장 초반에 비해서 국내 증시 지금 약세 전환이 됐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어떤 시장 포인트의 키포인트는 이제 북미 회담이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어떤 수급 자체는 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연초 대비해서 계속 이제 매도세로 일관하는 가운데 최근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연초 대비해서 개인들이 신용 물량들이 한 30% 이상 증가하면서 남북 경협주라든지 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떤 신용 매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그만 어떤 시장의 어떤 등락이 나온다고 하면 좀 시장이 좀 출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북미 회담 개최와 그다음에 이제 뭐 G7 회의라든지 미국의 FOMC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어떤 경제 이벤트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주에 좀 확장되고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 가면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경제 정책상으로는 계속된 중국과 EU 간의 어떤 무역 갈등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장 불안 요인으로 계속 자극되고 있는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유로존 탈퇴 우려감, 이런 것들이 불안한 상황에서 개인들만 사실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오전장에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하락세로 가면서 외국인들, 기관들도 코스닥, 코스피에서 매도하고 있고 오늘도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용 물량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미 회담 이후를 바라보고 있는 시장과 현실이라는 이제 제가 주제를 달아드렸는데요. 북미 회담이 잘만 된다고 하면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계속 감소가 될 거라면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순환도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는 북미 회담의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단기적인 대내 변수들은 계속 변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7일 날 정권선물위원회를 통해서 감리위원회에서 나왔던 징계 절차를 결정하는데요. 다수결 의견이 분식회계 쪽이다 이런 것 때문에 어제 장 초반에는 9% 정도 빠졌다가 오늘 또 올라가고요. 그 아스코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임상 결과 발표하는 기업들로 바이오주도 초반에 좀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9시 반 이후에는 남북 경협주와 바이오주들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그래도 IT주들에 대한 어떤 저점에 대한 매수세는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들은 단기 매매가 좀 힘드신 분들은 IT주들, 저점에 있는 대형주들, 바이오 대형주 저점 매수 이런 부분들로 좀 공략하시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시장 장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6월 들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추천주 듣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코드 번호는 253450입니다. 한류 콘텐츠 최고의 블루칩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국내에는 이제 드라마 제작사가 한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드라마 제작 점유율이 한 20%로 국내에서 1위 정도, 그리고 크게 보면 동남아시아권 글로벌로도 이제 진출할 수 있는데요. 2018년도 예상 매출액이
전년비해서 47.7%인 4,236억, 영업이익은 809억 정도로 전년비해서 144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고성장세를 올해도 좀 유지할 걸로 예상됩니다. 1분기가 조금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한 4월 정도에 한 10만 원 좀 고점을